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기방몽월루는 오늘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어우러지는 이곳에 유독 숨죽인 채 한 곳만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무리가 보이는군요. 바로 병풍 뒤에 다소곳이 앉은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랍니다. 소박한 무명 한복을 입고 하얀 입가리개로 얼굴을 절반이나 가렸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꾀꼬리처럼 청아하고 맑게 울려 퍼지네요. 그녀의 이름은 홍서연.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지만 생계를 잇기 위해 밤마다 신분을 숨기고 책 읽어주는 전기수로 변신하여 이중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서연이 야담의 가장 긴박한 절정 부분에서 짐짓 침묵을 지키며 뜸을 들이자 애가 탄 양반들이 앞다투어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던지기 시작하는군요. 어허, 답답하여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그래서 그 뒤는 어찌 되었단 말이냐? 한 양반의 성화 같은 재촉에 서연은 그제야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돈이 수북이 쌓이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다시 맛깔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능숙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제법 노련해 보이지만 사실 서연의 속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았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운 탓에 늙고 병드신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도 벅찬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무렵 왁자지껄한 인파를 헤치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서연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는 조정의 실세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소문이 자자한 강도준 판서의 신복 칠성이었답니다. 칠성은 서연의 앞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툭 던지며 감히 거절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제안을 건네는군요. 우리 대감마님께서 낭자의 그 목소리를 사고 싶어 하신다. 설마 하니 이 큰 돈을 마다하지는 않겠지? 서연은 덜컥 겁이 났지만 눈앞에 놓인 거액을 보니 당장 내일이라도 끊길지 모르는 어머니의 약값이 떠올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칠성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죠. 칠성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양 바닥에서도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강도준 판서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주인의 차가운 성정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위압감을 풍기고 있네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 서재는 서연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안 가득 천장까지 빽빽하게 꽂힌 수천 권의 책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서연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서재 한가운데 은은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책을 읽고 있는 사내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베일 듯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 그가 바로 한양의 얼음 마녀라 불리는 강도준이었죠. 도준은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목소리가 꽤 쓸만하다고 들었다. 허나 내 귀를 속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도준은 서연에게 조카들의 글 공부와 방대한 서재 관리를 맡기겠다며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을 내겁니다. 서연은 오금을 저리게 하는 도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양반가의 여식다운 기품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오나 제 신분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당돌하기 짝이 없는 서연의 대답에 그제야 도준이 읽던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군요. 입가리개 위로 드러난 서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도준의 무심했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벗의 맑은 눈빛을 닮았기 때문이죠. 도준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방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답니다. 이것이 훗날 한양을 뒤흔들 두 사람의 운명적이고도 위태로운 첫 만남이었습니다. 홍서연이 강도준 판서의 저택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리빨 같은 도준의 눈빛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법 서재 안주인처럼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도준의 어린 조카들은 서연이 읽어주는 이야기라면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푹 빠져 따르고 있답니다. 차가운 공기만 감돌던 도준의 서재에도 서연의 온기가 스며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죠. 업무에 파묻혀 밤낮 없이 일만 하던 도준도 가끔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가에 아주 미미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칠성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달빛이 밝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물러간 뒤 홀로 남아 서책 정리를 하던 서연은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힌 오래된 서적 하나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던 찰나 그만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부통을 툭 치고 말았답니다. 아차, 이를 어째? 서연이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묵직한 부통은 바닥으로 떨어져 책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대구르르 굴러가 버렸죠. 당황한 서연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부통을 꺼내기 위해 책장 틈새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부통이 닿으려는 순간 그녀가 무심코 바닥에 나무틀을 누르자 드르륵 하는 둔탁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서연이 뒷걸음질 치자 육중한 책장이 서서히 옆으로 회전하며 감춰져 있던 비밀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집무실처럼 보였는데 벽면에는 알 수 없는 장부들과 낡은 지도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지만 서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죠.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방 내부를 살피던 서연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걸려있는 기이한 초상화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림 속 사내는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목에 선명하게 그려진 붉은색 문신이었습니다. 다리를 튼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그 끔찍한 형상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비릿하게 웃던 그 자객의 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문신이었으니까요. 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와 서연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었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서연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서재 밖에서 둔탁한 소리를 들은 도준이 황급히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 아니, 홍낭자. 도준은 열려있는 비밀의 문과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그의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사실보다 창백하게 질려있는 서연의 모습에 도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홍서연은 희미한 촛불 아래서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도준의 얼굴이었죠. 서연은 정신이 들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도준은 그런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정하기를 기다려주었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그림 속 사내, 정확히는 그 목에 새겨진 붉은 뱀 문신을 가리켰습니다. 저 뱀, 저 흉측한 뱀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서재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10여 년 전 그날 밤 아버지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 칼날과 자객의 비릿한 웃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돌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도준이 나지막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또한 저놈에게 아버님을 잃었소. 생각지도 못한 도준의 고백에 서연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천하의 강도준 판서가 자신과 같은 아픔, 같은 원수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과 비장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쥐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정보원들을 풀어 그림 속 사내와 그 배우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연 역시 도준을 도와 서재에 있는 자료들을 뒤지며 복수를 위한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죠.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강도준의 저택 지붕 위에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만광 대감의 살수이자 목에 뱀 문신을 가진 사내 무명이었답니다. 무명은 서연과 도준이 비밀의 방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조만광 대감을 찾아간 무명은 강도준이 과거의 사건을 캐고 있으며 서연이 그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했죠. 조만광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당장 그 계집부터 처리하여 입을 막거라. 조만광의 서슬 펄언 명령에 무명은 고개를 숙여 복종을 표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도주는 서연이 걱정되어 직접 집까지 바래다 주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는 급한 전가를 들고 온 궁궐의 내관들이 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이 급히 찾는다는 말에 도준은 차마 거역할 수가 없어 곤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낭자는 먼저 가시오. 내 사람을 붙여주리다. 하지만 서연은 도준이 곤란해질까 염려하여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는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준이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다가 말머리를 돌려 궁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죠. 홀로 밤길을 걷던 서연은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서늘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서연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웬 검은 가마 하나가 길을 떡하니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연이 놀라 뒷걸음질 치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포위해 버렸답니다. 도준이 없는 틈을 타 조만광의 마수가 서연을 덮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이거 놓아라. 홍서연은 사내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며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 장정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서연의 입을 거친 손뭉치로 틀어막고는 짐짝을 씻듯 억지로 가마 안으로 밀어넣었죠. 덜컹거리는 가마 속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지만 가마는 비명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한편 궁궐 앞에서 왕의 호출이 거짓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강도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말머리를 돌려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있어야 할 골목 어귀에는 스산한 바람만 불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연이 평소 아끼던 옥색 놀이개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도준은 말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고는 이 짓을 벌일 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입에서는 으드득하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만광, 내 놈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도준은 즉시 신복인 칠성을 불러 은밀히 양성해온 사병들을 모두 소집하라 명했습니다. 정보통을 통해 조만광이 한양 외곽에 인적, 드문 별채에 은신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도준은 일각이 급했죠. 왕의 허가 없이 사병을 움직이는 것은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 도준의 눈에는 오직 서연의 안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구해내리라 다짐하며 비장하게 칼을 차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한양을 벗어난 깊은 산속의 허름한 별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든 서연의 눈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지난번 그림에서 보았던 그리고 어린 시절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 붉은 뱀 문신이 선명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힌 거지? 하지만 무명이라 불리는 그 사내는 서연의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부처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조만광 대감이 느긋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끼를 품은 서연의 눈빛이 마음에 든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호, 도끼가 바짝 올랐구나. 강도준이 너를 보러 올 때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다. 조만광은 서연을 인질로 삼아 강도준을 협박하고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명에게 서연을 단단히 결박하라 명하고는 밖에서 들려올 강도준의 절규를 기대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요하던 별채의 정적을 깨고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제압하라. 저택을 포위해라. 강도준이 이끄는 사병들이 별채의 담벼락을 넘어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황한 조만광의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 맞섰지만 분노에 찬 강도준의 군세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죠. 창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별채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조만광은 예상보다 빠른 도준의 도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무명을 돌아보며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라고 소리쳤습니다. 문 밖까지 들려오는 도준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서연은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길고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와장창. 별채의 방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피칠갑을 한 강도준이 짐승처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눈빛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베어버릴 듯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방 안의 풍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조만광 대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신의 살수 무명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감정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홍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도준은 서연의 목에 닿은 시퍼런 칼날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만광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듯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무명아, 무엇하느냐? 당장 저놈과 계집의 목을 베어버려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명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서연의 하얀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준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제지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방안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네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무명은 도준의 기백에 눌려 멈칫하였고 그 틈을 타 도준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조만광이 자신의 신복에게 내렸던 살인 지령이 적힌 비밀 문서였는데 도준이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도준은 무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모를 죽이고 너를 고아로 만든 자가 바로 내 뒤에 숨어있는 조만광이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네 아비를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살인기로 키운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무명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항상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서찰과 조만광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조만광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발뺌을 하려들었습니다. 거짓이다. 저놈이 너를 속이려는 수작이야. 나는 너를 거두어준 은인이 아니더냐? 하지만 조만광의 떨리는 목소리와 이리저리 도망가는 눈동자는
이미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도주는 쐐기를 박듯 무명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의문에 대한 답을 던졌습니다. 내 목의 뱀 문신. 그것은 조만광이 자신의 사냥개들에게만 새겨넣는 노예의 표식이다. 내 아비의 목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는 무명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참혹한 기억을 번개처럼 되살려 놓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목에 선명했던 붉은 뱀, 그리고 그 곁에서 비릿하게 웃고 있던 조만광의 얼굴이 겹쳐 보인 것입니다. 순간 무명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그동안 주인을 향했던 충성심이 맹렬한 사리로 바뀌어 타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천천히 거두고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몸을 돌려 조만광을 노려보았답니다. 으악! 무명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그의 검이 번개처럼 조만광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조만광은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주인을 무는 사냥개와 주인의 처절한 사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몸을 날려 서연을 낚아채듯 품에 안고는 난장판이 된 방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조만광의 비명과 살이 베이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주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가 박히는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무명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칼을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광 대감은 살기 위해 체면도 버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돼지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죠. 막아라. 저 미친놈을 당장 쳐 죽여라. 어서. 방 밖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주인의 비명을 듣고 우르르 몰려들어 무명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살수의 서슬퍼런 칼놀림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살점이 튀고 붉은 피가 낭자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강도주는 혼란을 틈타 홍서연을 방 구석 안전한 기둥 뒤로 피신시킨 뒤 다시 칼을 고쳐 쥐고 싸움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무명이 조만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호위무사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길을 터주었답니다. 무명은 자신의 등과 팔에 칼이 박히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만광의 숨통을 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무명의 칼끝이 조만광의 어깨를 깊숙이 꿰뚫었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조만광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크악! 내 이놈, 감히 주인을 물다니. 조만광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호위무사들의 창 여러 개가 무명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찔러 들어왔죠. 무명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면서도 끝까지 조만광을 노려보다가 힘없이 비틀거렸습니다. 멈추어라. 의금부에서 왔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때마침 강도준이 미리 요청해 두었던 의금부 군사들이 별채를 완전히 포위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피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던 조만광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을 써댔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이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의 몰락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무명은 힘이 다한 듯 털썩 무릎을 꿇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도주는 죽어가는 무명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답니다. 무명은 허공의 빈 곳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이내 거친 숨을 멈추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평생 아버지처럼 섬겼던 기구하고도 슬픈 운명이 마침내 끝을 맺은 것이죠. 도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무명의 감지 못한 눈을 손으로 쓸어내려 감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거라. 지독한 악연은 여기서 끝났다.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주는 피 묻은 손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껴안아 주었답니다. 서연은 도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도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만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은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피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 지나고 강도준 대감의 저택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준은 부상을 입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홍서연을 자신의 별채에 머물게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평소 남의 손을 빌리기 좋아하던 양반님네가 직접 탕약을 다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니 하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저작거리에는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만광 대감이 유배지로 끌려가던 도중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객사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도준과 서연은 마주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즐기고도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확인했답니다. 서연의 몸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자 그녀는 다시 익숙한 서재로 돌아와 책을 정리하고 조카들을 가르치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연을 바라보는 도준의 눈빛에 더 이상 서늘한 냉기가 아닌 따스한 봄볕 같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달이 유난히 밝은 어느 날 밤, 도준은 서연을 서재의 창가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고이 간직해온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서연의 하얀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답니다. 도준은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진심을 서툴지만 솔직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당신과의 미래를 꿈꾸며 살고 싶소.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도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볼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준의 손을 맞잡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하였지요. 제 마음도 대감님과 같습니다. 어두웠던 제 삶의 등불이 되어주신 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촛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수나 원망, 두려움이 아닌 내일은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읽어줄지와 같은 희망찬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도준은 서연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정갈한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아버지께 고하는 의식과도 같았답니다. 서연 또한 정들었던 몽월루를 찾아가 전기수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하며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힘겨운 이중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악독한 조만광을 처단하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준 강도준의 무용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한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정의로운 판관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강도준 대감의 저택마당에는 눈처럼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차가운 복수와 피냄새로 가득했던 서재는 이제 따뜻한 햇살과 홍서연의 맑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입가리개를 완전히 벗고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재의 안주인, 즉 마님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서연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대감댁으로 들어오자 도준의 조카들은 서연을 사랑스러운 숙모라 부르며 따랐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경험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새로운 소설을 한창 집필하고 있었지요. 퇴청한 강도준은 서재로 들어와 글을 쓰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서연이 쓴 원고를 읽는 도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지아비의 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낭자, 당신이 내게 온 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복수이자 가장 큰 구원이었소. 도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제 삶은 대감님을 만나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서연은 도준의 넓은 품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정원으로 나가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강도준의 무용담과 조만광의 몰락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도준을 차가운 저승사자가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판관으로 칭송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세간의 평판처럼 도준의 딱딱했던 마음도 서연의 온기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는 다시는 그 어떤 그림자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매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황홀한 순간 도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지고 두 사람의 앞날에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홍서연과 강도준 두 사람의 길고 긴 이야기는 아름다운 봄날의 약속과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